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서 지구상 최악의 실패 국가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는 반드시 흥하고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은 20세기 100년을 놓고 볼 때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50년은 그야말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또 동족상잔의 전쟁을 하는 등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50년은 인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속 성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밥새끼 제대로 먹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하던 그 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환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이 일제 36년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북쪽에다가는 공업시설, 발전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드는 반면에 남쪽에다가는 농사만 짓게 했습니다. 이걸 남농북공의 산업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일본이 남겨놓고 간 이 공업시설 덕분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공업국가 그러면 북한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1961년에 5.16이 일어났을 때 세계은행이나 IBRD 통계를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이 82불, 북한은 320불, 무려 4배나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월한 상황에서 출발한 이 북한이 어쩌다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 경제 폭망의 서막은 이 북한식 토지개혁의 실패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1946년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데서 북한 주민들에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이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토지의 소유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권, 경작권만을 줬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준 토지를 매매하지도 못하고 저당 잡히지도 못하고 소작 주지도 못하고 오로지 경작할 수 있는 권한만 준 데다가 이 토지를 제공한 조건으로 정부가 현물세라는 명목으로 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갔는데, 그 세금이 처음에는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애국미 헌납운동, 무슨 운동, 군인들에게 좋은 무기 사주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60%, 70%의 소장료를 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땅을 나눠줬다고 나눠주긴 줬는데, 그 옛날 지주나 마찬가지로 이 당이 갈취를 해가니까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이 토지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주 땅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당이 그것을 차지해서 당이 지주행세를 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토지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58년 8월에 그 전에 경작권을 줬던 그 토지를 전부 국가가 다시 뺏어가지고 이것을 국가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전부
이 국가가 소유한 이 집단 농장에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농민이 농노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땅의 주인은 당과 국가이고 농민들은 전부 거기에 속해 있는 농노인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생산성은 떨어져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강냉이 죽도 못 먹는 이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1946년 3월 23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민위원회는 말이 그렇지 이거는 사실상 분단 정권입니다. 여기에서 20개조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시행했던 모든 법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만들었던 재판기구 이런 거를 전부 폐지하고 인민재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대적 인간으로서 인격권, 재산권 이런 것을 규정을 했던 민법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이 법이 없어지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에 의한 재판기구가 몽땅 사라져버리니까 인민재판만 남아가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옳소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반동분자에 대한 반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느 누가 감히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뭘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46년 6월 24일 날 노동법령이라는 것을 공포해가지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령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착취해 먹기 위한 것이냐를 연구한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또 6월 30일 날은 남녀평등권 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거는 남녀평등을 보장한 게 아니라 여성들도 남성하고 똑같이 부려먹기 위해서 평등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 소년들이 도덕생활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사항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을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소년 소녀들이 해야 할 일이래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사항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1946년 8월 2일 날 중요 산업을 전부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통, 통신, 운수, 은행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발표해가지고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중요 산업 분야의 기업체라든지 경제 관련 기관회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국유화를 했는데 국유화라는 건 뭡니까? 전부 당이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재밌는 거는 국유화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만 국유화한 게 아니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중소규모의 기업까지 강제로 전부 몰수하는 바람에 이때서부터 북한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소위 말하는 이 국가 소유의 그러니까 개인은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땅, 내가 소유한 집, 내가 소유한 공장 이런 거를 누가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강제로 한 거죠. 강제라는 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너 친일파, 악질, 반동분자야.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전부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숙청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월남을 해와서 그 당시 1946년, 47년, 48년 이 무렵에 100만 명이나 되는 북한의 우수한 엘리트 인자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른바 인종청소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산정부가 수립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거나 반동분자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서 전부 인종청소를 해내고 그냥 북한을 공산당이 접수해가지고 공산화를 한 것입니다. 자, 소련군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수탈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다음에 뭐 평양이라든지 뭐 개성이라든지 이런데 그 당시 조선은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행을 접수한 다음에 그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에 주둔하는 뭐 군인들 뭐 물건도 사고 채소도 사고 뭐 이런 거 이제 쌌습니다. 이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군표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군표라는 건 뭐냐? 그냥 종이 쪼가리를 인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붉은 지폐 내지는 군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군표를 1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이제 이 소련군이 주둔 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 김일성이가 그 당시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을 이제 통치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대위니까 소련 군정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군표로 다 월급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1947년 12월 달에 북한 단독으로 화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폐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남한하고 상의 없이 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단독 공산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개혁해서 새 화표를 만들었습니다. 요 화폐가 이제 새 화폐인데 이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그동안에 통용되던 돈이 이제 조선은행권이었는데 남한하고 북한이 원래 돈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화폐를 이제 북한이 만들면서 인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은행권하고 새 화폐를 바꿔줬는데 바꿔주는 과정에서 1인당 700원까지만 바꿔줬습니다. 그 당시 일반 봉급생활자의 한 달 평균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 일반 봉급생활자의 봉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바꿔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전부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을 화폐개혁을 통해서 1인당 700원까지 그러니까 이 봉급생활자 한 달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 다 당이 가치에 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인민들은 전부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회수한 조선은행권, 북한에서는 이제 이 돈은 못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가면 이 돈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모은 돈을 남로당에다가 북한 간첩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남한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뭐를 취득을 했느냐? 신문사를 샀습니다. 출판사를 샀습니다. 영화사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좌익 선전 활동을 하는 막 온갖 신문, 방송, 뭐 출판물 이런 거를 마구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김구가 성시백이라는 아주 거물 간첩에게 포섭이 돼서 나중에 뭐 남북 협상도 가고 그러는데 이 성시백이가 이때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김일성이 특파를 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신문사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신문사를 매집을 해가지고 이 간첩 성시백이 맞으면 남한에 언론 재벌로 행세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한반도에 해방될 무렵에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 그 다음에 땅, 공장, 가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귀속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남한에서는 이거를 전부 민간인에게 불화를 해서
그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들 이런 거를 그 불화를 받아가지고 기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을 그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은 이 조선유지라는 이 폭약 만드는 그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여기를 토대로 그래서 그 한국화약이라는 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 화약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모태로 해서 한화그룹이 만들어졌고요. SK그룹이 수원에 있는 직물 회사 이거를 이제 불화받아가지고 오늘날 SK그룹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은 다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를 수립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공산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너 일제하고 협력한 친일파야 하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인 재산 탈취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민주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용어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민주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친일파로 낙인을 찍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아부를 하고 일본 통치에 협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을 공산화하고 남한을 공산하는 과정에서 그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그 운동을 반대를 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 딱지를 붙여가지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너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공산주의에 반대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948년까지 그 북한의 공산화에 반대를 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공산주의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공부하고 재산께나 모은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찬양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토지나 사업체, 교회 이런 걸 다 뺏기고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월남자들이죠. 이렇게 1946년 2월 토지개혁서부터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 사회 세력들을 아주 일소하고 인민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원시 공산사회 비슷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정말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이 월남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를 이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고요. 이 분이 저 강원도 휴전선 이북 쪽에 있었던 곳에 그 고향을 가지고 있었던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월남을 해서 이분들이 기업을 일구고 또 교회를 일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으로 들어가고 또 국군에 들어가고 경찰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세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초 역할이 됐다. 이분들이 해방 공간에서 좌익들하고 싸우고 또 1950년에 6.25 남침이 시작됐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싸우고 이분들이 나라를 지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굳건한 뿌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남자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건설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그 경제제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완전 계획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 계획화 제도라는 건 뭐냐?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이 오만한 생각,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아주 극도로 교조화된 완전 계획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거 이외의 모든 경제활동은 부정됩니다. 경제의 모든 활동은 중앙에 있는 이 계획기구가 명령하고 통제하는 완전 계획화 제도를 구축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아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주체농법을 통해서 농업 생산의 계획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민 배급제를 통해서 농민시장과 같은 일제의 사적 거래 공간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배급을 줍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기업 간의 물자 거래 시장도 없어지고 모든 물자 자재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다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와, 겉으로 보면은 그거 참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떻게 100%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완전 계획화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인간이 신처럼 행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중앙계획자가 모든 일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에나 가능하고 유토피아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계획화 제도를 하다 보니까 중앙경제계획하에서 기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자유시장 경제제도에서는 기업은 생산을 해서 보다 싼 값에 보다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생존을 하죠. 조금만 한눈 팔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앙경제 계획경제하에서 기업이란 건 뭐냐? 그냥 주어진 목표 생산량이죠. 이 생산량을 그냥 달성하는 실행 단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해서 돈을 벌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위에서 당해서, 야, 이거 원료 이만큼 줄 테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만큼 생산해. 그러면 생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처럼 가서 팔아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종업원들 복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산에 대해서 그 현지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책임성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은 자기네들도 이제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능하면 목표 생산량을 작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허위 보고를 해요. 그리고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원료는 더 많이 받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보유한 생산 능력이라든지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로 보고가 만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생산량을 작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보유한 이 목표 생산량은 주어진 기간 1년 안에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중 몇 개월은 탱자탱자 놀아요. 뒷담 하나 까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3, 4개월 안에 주어진 목표 생산량을 우르르 또 생산해내고 자, 우리는 다 했다. 목표 생산량 100%다. 이러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경제 같은 기업에서 1년 중에 몇 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몇 개월은
논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바로 파산이죠.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이윤을 내고 그 이윤을 종업원들에게 좀 복지도 잘해주고 이렇게 안 해주면 이 소위 말하는 기업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 계획경제 하에서는 아니 기업은 국가가 정해준 그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그냥 실행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업종이 망하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윤을 내지 못해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은 영원 무궁토록 그냥 존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생산 조직인 기업이 가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느끼지 못하면 생산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만연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아주 교훈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걸 완전 계획경제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을 이제 압도적으로 앞선다. 이걸 위해서 중공업 부분에다가 대대적으로 이걸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는 커졌는지는 몰라도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이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만드는데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는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소비재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에서부터 신발에서부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중앙계획기구가 관리 통제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경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중앙계획기구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가분수형의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기구가 비대화 관료화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1970년대부터 이 비효율성이 폭발을 하면서 북한 경제는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포스터가 굴뚝에 연기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숨이다라는 이 공업화 선전 포스터인데 이렇게 공업화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물자 공급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냥 제풀에 넘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신이 아닌데 신의 흉내를 내려다가 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주민 대상으로 한 배급제 실시였습니다. 중앙계획기구가 주민들까지 다 계획을 해서 1인당 쌀 몇 그램 아니 사람이 전부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다 다릅니다. 조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식사량이 좀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1인당 몇 그램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생활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1954년부터 국가가 식량 거래를 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 개인 거래를 금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은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라든지 기관, 직장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또 직장에서는 또 개인들에게 또 1인당 몇 그램 또 나눠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발전이 완전 시장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장이 전부 국가가 이제 다 탈취해 가지고 국영농장이 됐잖아요. 집단농장.
그 집단농장에다 가지고 거기서 전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주민들은 아까 그 공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산량만 얼마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근데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나눠줄 곡식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나중에 배급제를 포기합니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각자 알아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취약계층서부터 전부 식량난이 닥쳐서 굶어 죽은 겁니다. 북한 경제대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이 산업 및 기업 관리 제도를 소련으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소비에트의 그 성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 우리는 국방부, 상공부 이런 부가 있죠. 이 부를 북한에서는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련도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에서 중앙기구가 이 현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의 그 생산성, 생산량 이런 거를 전부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의 성제도는 해당 성이 임명한 관리자 한 명이 기업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고 이 관리자가 이제 이 공장에 필요한 원료 이런 걸 전부 또 생산량을 정해주고 생산량에 따르는 원료를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래가지고 그 소련 경제도 나중에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1인 관리자를 통한 기업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당이 하자. 그래가지고 당이 이거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당이 했으면 됐지. 또 한쪽에서는 이 성제도에서 성에서 나온 사람이 또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서 지휘하는 사람, 당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목표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주체농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습니다. 주체농법이라는 건 뭐냐? 하여간 이 북한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망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주체농법이라는 건 뭐냐? 모든 공정을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된 모든 권한을 중앙에 위임해서 당이 일선 생산자, 관련 행정기구 이런 데 대해서 모든 것을 비료는 몇 월 며칠 날 줘. 피는 몇 월 며칠 날 뽑아. 뭐는 어떻게 해. 아니 그런데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비 오는 날짜가 다르고 다른데 이 계획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주체농법은 1973년에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농업 공정을 영농 원칙과 영농 방법, 세부 공정 요소로 분해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각 지대별, 작물별로 생산해야 될 곡물의 성격, 품종, 영농 일시와 방법, 투입 요소, 각 공정에서 일선 농업자가 수행해야 될 작업의 성격까지를 다 표준화를 해서 기계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멋있죠.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기계입니까? 인간이지. 그리고 수령이 신입니까? 수령도 인간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류, 어떤 품종의 곡물을 생산하는 것이 이 토양에서는 적합한지, 이것을 위해서 모내기는 언제 하고 비료는 언제 주고, 또 비료를 주기 위해서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지 이것까지를 또 당이 다 또 계획을 짜줘요. 그 계획 짜는 부서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장에서는 주체농법은 뭐냐? 그래서 수령님이 심으라면 심고 거두라면 거두는 농법이다.
우리는 수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준다. 뭘 할까요? 비료 어제 또 줬는데 오늘 줘. 그럼 주는 겁니다. 그냥 농작물이 죽든 말든. 왜? 수령님이 하시라는데 수령님이 신인데 수령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바로 그냥 아우지 탄광이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또 더군다나 김일성은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작물을 심을 때 간격을 촘촘하게 심는 밀식법을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식법을 장려해야 될 작물이 있고 밀식을 하면 안 되는 작물이 있잖아요. 근데 수령님이 무조건 다 밀식을 하니까 다 밀식을 한 거야. 그냥 빽빽하게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에 통풍이 안 되고 광합성 작용이 저해가 되고 병충해가 와가지고 막 사글이 다 박살이 나고 영양분 흡수 장애를 초래해서 이때서부터 농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체농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 김정일이라는 이 친구는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자연개조 5대 방침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김정일의 지도 아래 1976년 10월에 곡물 증산을 위한 자연개조 5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교사, 공무원, 학생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산림녹화에서 나무를 심을 때 산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걸 전부 베가지고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계단식 다락밭을 만드는 작업에 전 인민을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1970년대 후반에 산림녹화를 완성했잖아요. 북한은 1980년대 초에 전 국토에 다락밭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에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거기를 계단식 밭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락밭에다가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가지고 이 뿌리를 내려서 이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나무를 베고 농작물을 심었으니 비가 조금만 오면은 이 토사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1년생 옥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느라고 비료를 또 대량으로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전부 수로를 메우고 논밭을 다 덮고 작물을 막 쓸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산림 황폐화로 인한 대홍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정말 지옥 같은 나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할 때 저 친구들은 산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공산주의자들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그 전까지 북한에다가 이 석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국이라고 해서 국제 우호 가격으로 거의 국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줬어요, 석유를. 그런데 이제 소련도 망할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원유를 주고 소련이 필요한 1차 상품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아갔는데,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달러를 내놔. 북한이 달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못 사오는 거예요. 무역 대금을 경화 결제를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를 달라. 그 달러가 어디 있어요? 북한에 달러가 없으니까 원료도 못 사오고 또 공장의 기계도 못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1990년에 원유 수입량이 250만 톤이었는데 94년에 130만 톤, 2000년대 초반 50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전 산업이 완전히 가동 중단 상태에 빠져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1990년 후반에 20%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1958년 1월달 김일성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기와집에 비단옷을 입고 살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쌀밥에 고깃국을 못 먹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하도 그 체중이 나가가지고 살을 빼는데 또 몇십조 원씩을 쓰는 나라가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1997년에 북한 인구가 2,430만 명이었는데 1998년에 2,120만 명으로 310만 명이 줄었어요. 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겁니다. LA타임스는 19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기아로 사망한 북한 주민이 210만 명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무렵에 북한에서 그 영양실조나 이런 걸로 인해서 210만 명 내지 310만 명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쨌든 죽어서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이후에 배급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 배급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당 간부들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1순위하고 2순위까지만 정상 배급에 가까운 식량을 제공을 했고 4순위 주민이 600만 명인데 이 600만 명에 대한 배급을 포기를 하고 야 각자 알아서 먹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기 위해서 장마당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그 탈북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그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생겼답니다.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래요. 그래서 이 노동당과 장마당이 권력투쟁을 벌여가지고 장마당이 승리를 거뒀다. 지금 장마당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당에서 야 총알을 놔봐 그러면은 그런데요. 우리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못 나간다. 그러면서 장마당 가서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장마당이 발전을 하면서 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간의 수공업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이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번 자본주의 형태의 시장이 초보적이나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는 하나인데 경제 시스템은 지금 두 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민경제고 하나는 수령경제입니다. 인민경제가 완전히 개판으로 운전이 되니까 우리 이 당 간부들 이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수령경제라는 것이 작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령경제라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수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합니다. 수령독재가 유지되려면 이 소위 말하는 인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당인데 요 통제하는 시스템에 있는 요 핵심 계층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돈이 필요한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령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수령경제의 기원은 1973년 9월에 노동당 중앙위 제5기 7차 회의에서 김정일이가 당중앙위 속의 당 부서 업무를 확대 개편해서 국가경제 위에 군림하는 당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국가경제 위에 군림합니다. 당경제하고 인민경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인민경제는 그냥 굶어 죽든 지금 장마당으로 해서 지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 배급제를 포기했으니까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죠. 수령경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령경제는 뭐냐?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파는 게 뭐냐? 39호실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39호실에서 대성총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대성천국 산하에 120개의 그 무역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무역회사를 통해서 위조된 달러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다가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한산 마약을 지금 유통시키고 있고 요 39호실 산하에 뭐 대흥지도국, 경흥지도국, 낙원지도국 이런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이 무역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북한이 가짜 외국 담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1990년대 중반인가요? 저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최덕근 부총영사라는 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독침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의 결과 독침이 부여에 난파했던 간첩 김동식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청산가리의 성분하고 동일한 성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덕근 영사를 살해한 사람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때 최덕근 부총영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이 북한의 이런 39호실 산하에 있는 이 외화벌이 회사들이 100달러짜리를 위조한 위조지폐 유통 그리고 북한산 마약 유통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그 배후를 쫓다가 독침을 맞았습니다. 이런 회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금을 전부 수령 비밀금고로 들어가요. 그 돈으로 북한의 핵심 지도계층들의 들어오면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일단 벤츠를 2대를 줍니다. 그리고 1인당 1년에 헤네시 꼬냑 몇 병, 스위스산 치즈 몇 킬로, 철갑상어알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 그리고 대동강변에 4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걸 줍니다. 그런 거를 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충성을 끌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회사의 상납금이 제재로 지금 UN 제재, 미국 제재를 다 당하고 있잖아요. 해외 노동자 송금 끊겼죠. 무기, 마약, 위조지폐 제재로 감소됐죠. 재해공간 충성자금 줄어들고 있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됐죠. 금강산 관광 중단됐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핵심 계층들로부터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이 떨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수령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는 지금 무슨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포 통치를 하고 있죠. 말 안 듣면 고사포로 쏴주이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 전까지만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이래가지고 촉촉하게 현찰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다 떨어지고 UN 제재, 미국 제재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통치 비자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통치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게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요 1990년대 그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요때 어린아이 시절에 못 먹으면요 발업부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의 한 세대가 전부 난쟁이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발육부지라든지 영양 부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적어도 한 세대가 거의 머저리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민군들 그 총 메고 가는 거 보면요. 우리를 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이 이 총 메고 가는 거 같고 또 어떤 애들은 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막 이 총대가 막 땅에 질질 끌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기 수출 자금으로 소위 말하는 선심정치, 인덕정치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이런 그 제재로 인해서 이 핵심 지도계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령경제라는 것은 약탈경제라는 뜻입니다. 약탈경제. 인민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야말로 약탈적으로 도둑질을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이 캐나다의 그 윈트로브 교수라는 분이 도둑정치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다른 데 투입돼서,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투입돼서 인민경제가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인민경제로 갈 그 자금을 뜯어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수령경제에다가 집어넣어서 엘리트들의 충성을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정권, 유지되는 정치, 이게 도둑정치다 이거죠.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압과 충성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이 충성이라는 수단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둑정치 이론이라는 건데 이러한 도둑정치가 가능한 건 뭐냐?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는데 뭐 빨치산 부대에다가 누가 보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 주민들 전부 뜯어먹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생존하는 방식을 김일성이가 북한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심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등쳐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와다 하루키라는 일본 학자가 한마디로 북조선은 유격대 국가다.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 전사가 되는 유격대 국가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격대들은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을 등쳐먹고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존재다. 한마디로 북한은 도둑정치를 해가는 약탈 국가다. 이것이 가혹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모택동이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혁명은 손님을 청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림을 그리고 꽃을 수놓는 것이 아니기에 품위가 있을 수 없고 차분하고 예의 있으며 온화하고 공손하게 양보할 수 없다. 혁명은 폭동이고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뒤엎는 폭력행동이다. 틀린 것을 바로잡으려면 일부 과격한 조치를 피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지금 주민들 쫄쫄 굶겨가면서 있으면서 김정은을 비롯해서 이 지도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남조선으로 쳐내려가서 남조선의 모든 부가 우리께 된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적화 통일을 달성을 할 때 1,000만 명은 이민을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이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어디 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대학생들이 야, 김정일이가 우리 이민 보내준대. 야, 좋다. 야, 우리 이민 가자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친구들아, 꿈 깨라.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민이 뭔지 아냐? 너희들 무슨 뭐 여권 만들어가지고 뭐 캐나다나 미국으로 보내주는 이민인 줄 알지?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민이라는 것은 컨테이너에다가 태워서
그 안에다 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는 것을 이민이라고 그런다. 너희들 이민 잘 가라.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에게 공산주의에 적대하는 계층은 물에 빠져 죽이거나 비닐봉지 씌워서 질식사 시키거나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서울에서 100km도 안 된 곳에 떨어져 있고 여차하면 불태워 죽이고 총 쏴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은 뭐냐? 한마디로 도둑 정치를 해가는 약탈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지키지 못하면 도둑질 당하고 약탈 당하고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